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9월 11일이라는 그 아주 뭐 유명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날이죠. 19년이 됐는데, 지난 한 주에 그 9.11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국제정치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주제 중 하나로 그 미국이 물론 이제 주도한 전략이지만은 테러 전쟁이 거의 종식돼가는, 즉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두 나라가 갑자기 그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월 15일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15일 날 이스라엘 총리하고 그리고 바레인 외무장관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연방공화국이라고 그러면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두 나라는 이제 외무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해가지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그 조인식도 가지고, 그래서 그 9.11이 이제 서서히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제가 그 트럼프의 세계 전략이 중동에서도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아직 제가 그 미국의 책을 주문한 다음에 그 책이 아직 도착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여러 신문에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그 레이지, 경로, 분노 뭐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북한 관련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미 그 신문에 소개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내용을 뭐 다시 자세히 읽고서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공개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 관계를 한번 그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노골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제목을 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미북 관계의 민낯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문제, 대만 문제도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첫 번째 강의 주제, 그 트럼프의 그 외교가 성공을 하는, 아마 그 대통령 선거 가도에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로 오늘자 폭스뉴스에 난 탑 기사입니다. 트럼프 declares dawn of a new Middle East as he presides over signing of historic deals.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새로운 새벽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였다. 언제? 지금 그 아주 역사적인 그런 조인식을 워싱턴에서 가졌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20년 9월 15일 아침 10시 미국 시간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조인식 했는데 약속의 이름을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조약, 뭐 아브라함 약속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얘기죠. 기독교에서는 뭐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던 사람 또 아브라함인데, 요번에 그 중동 평화를 위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조약의 이름을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맺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하고 그리고 바레인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는 8월 13일 날 이미 수교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2020년 9월 12일입니다. 바레인하고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두 개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을 정상적인 국가로 승인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9월 14일, 지난 9월 14일은 그 카타르의 외무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폼페오 장관하고 수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중동 국가들이 그냥 물밀듯이 이스라엘을 정상국가로 승인하고 그리고 외교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그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 장면을 그 사진으로 보시는데, 제가 그 폭스뉴스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벤자민 네타냐후 수상이 서 있고, 바레인의 외무장관이 서 있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의 외무장관, 뭐 이름이 아주 깁니다.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히안, 뭐 이렇게 그 네 사람이 서서 그 역사적인 그런 기념식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중동 국가 두 나라가 지난 8월 그리고 9월 지금 중순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생기고 지금 72년째 됐습니다. 72년째 됐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고 승인하고 외교 관계를 가진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2년 동안 두 건이었었는데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두 나라가 더 이스라엘을 정상국가로 승인하였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A foundation for peace nobody thought possible.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평화의 기반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바레인하고 UAE 세 나라가 모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는 앞에서 조인식을 가졌는데 그 조인식의 이름이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참 놀라운 이름의 조인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나라들은 이 세 나라가 갈등보다는 협력을, 적대보다는 우호를, 가난보다는 번영, 실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했다. 아주 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랍과 이스라엘, 무슬림과 유대교, 기독교가 공존하는 미래를 선택했다. 그들은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꿀 것이다. 예,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벤자민 네타냐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 치고서는 상당히 강경파입니다. 아주 뭐 지금 그 이스라엘이 점령 지역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합병시키려고 노력하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병시키던 노력을 잠시 중단하면서 그 바로 아랍 국가들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 벤자민 네타냐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평화의 새로운 새벽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중동 문제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이제 결론이 나고 있다. 그리고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 외무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는 용기가 필요하며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그 건설적인 얘기죠. 예, 그리고 바레인 외무장관은 오늘은 중동 사람들 모두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희망과 기회의 순간입니다. 예, 참 그 갑작스럽게 중동과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미국의 평화 노력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겠나라고 전부 다 의아했던 겁니다. 트럼프 취임 당시 중동은 혼란 그 자체였다. 예, When President Trump took office, the Middle East was fraught with turmoil. 엉망이었죠. 그런데 오늘 A geopolitical transformation is on the way. 지정학적인 대전환이 지금 진행 중이다. 예, 지금 중동 문제가 거의 뭐 지진을 일으키듯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예요. 중동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이 과격한 행동에 변명이 될 수 있다고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과격한 테러리즘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과격한 테러의 그 이유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너무 미워.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뺏어가지고 저렇게 그 억압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과격해지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변명이 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이 세계 정치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 시대의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파워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특이하고 막강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학 공부하다 보면은 강대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강대국.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국제정치 이론은 강대국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약소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은 상당히 강대국 중심적인 학문인데 어떤 학자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정치학 지식 이론 모두는 불과 한 8, 9나라 역사상에 나타나는 강대국들 있죠. 그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를 탐구해서 거기서 얻어낸 그 지식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강대국 중심적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국제정치에. 그런데 2차 대전 이전에는 슈퍼파워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강대국은 그냥 그레이트 파워예요. 그레이트 파워인데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하고 소련이라는 나라를 묘사하기 위해서 슈퍼파워 앞에다 초자 하나를 더 붙이는 겁니다. 초강대국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초강대국은 무슨 나라를 의미하느냐? 혼자서 세계랑 다 싸울 수 있는 나라라고 그냥 이 정의를 합니다. 혼자서 세계와 싸울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두 개 있으면은 그 국제 정치는 좀 이상해집니다. 나도 세계랑 싸울 수 있는데 저쪽에 있는 나라도 세계랑 싸워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두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두 나라는 싸우지 못합니다. 열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전쟁은 뜨거운 전쟁인데 미국도 전 세계랑 싸울 수 있고 소련도 전 세계랑 싸우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싸우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전쟁을 못해서 냉전이라는 시대가 생기는 겁니다. 둘 다 전쟁은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못한 상태로 한 나라가 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냉전의 역사죠. 소련이 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혼자 남았습니다. 미국 혼자 남은 것이 1990년입니다. 그런데 혼자 남은 미국은 너무나도 힘이 세서 학자들이 미국을 표현하기에 슈퍼파워로는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들이 위버파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버파워. 이제 독일어는 되거는 U자에다가 점점 찍고 BER, 위버. 그러니까 이게 오버라는 소리입니다. 영어로는. 오버파워. 너무나 힘이 센 나라. 또는 하이퍼파워. 이거는 초강대국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인 겁니다. 뭐 초초강대국, 극초강대국. 그래서 뭐 이 용어들을 그 미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미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만든 단어들이죠. 아예 그 제목이 위버파워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제 독일 학자가 쓴 책입니다. 독일의 요세프 요페라는 아주 그 괜찮은 국제정치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도 받고 그 독일의 큰 신문의 그 편집인을 하는 학자 겸 언론인입니다. 그 사람은 위버파워, 오버파워라는 책을 2006년에 썼고 그리고 2013년에는 The Myth of America's Decline 지금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신화에 불과하다, 허구다라는 아주 그 괜찮은 책을 쓴 사람인데 바로 미국을 표시하기 위해서 위버파워, 하이퍼파워라는 말까지 이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의 세계 전략을 뭐 지금 얘기 드리면서 그 중동을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책 한 권 또 보겠습니다. The New Face of War. 전쟁의 새로운 모습 이런 뜻이죠. How war will be fought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전쟁은 어떻게 싸워지는가라는 그 브루스 볼코비츠라는 또 미국의 그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후보 연구소에도 있고 그리고 랜드 연구소에도 있고 그런 학자인데 The New Face of War 여기에 아주 깔끔하게 앞으로 21세기의 국제정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게 그 묘사를 했는데 21세기의 세계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숫자를 알아두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 버코비치 교수가 21세기의 세계 정치와 21세기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5가지 숫자를 알아두면 좋다 해가지고 1. 7,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알아두면 좋대요. 7,500억 달러가 무슨 소리냐면은 2003년도 지구 전체 국방비입니다. 2003년도. 이렇게 이제 냉전 끝나고 그리고 9.11이 이제 있고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7,500억 달러는 세계 GDP의 3.5%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나라들은 번 돈의 3.5% 정도를 국방비로 썼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숫자 3,800억 달러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해 미국의 국방비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가 7,500억인데 미국의 국방비가 3,800억 달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반보다 넘는 것이죠. 7,500억의 절반이면은 3,750억인데 절반보다 50억 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즉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의 절반도 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에 미국 국방비는 한 7,400, 7,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20년 지구 국방비의 약 40% 정도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려갔어요, 비중이.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숫자 3.2%다. 이거는 바로 아까 3,800억 달러가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세계가 3.5%를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미국은 GDP의 3.2%, 세계 평균보다 조금 덜 쓰는데 그 절대 액수가 지구 전체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다. 그래서 미국이 하이퍼파워라는 말도 나오고 위버파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알아두면 좋은 숫자 17%라는 숫자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했는데 2003년 기준인데 최근 거의 한 10년 정도입니다. 동안 중국의 국방비 증강 비율입니다. 중국이 말이죠.
경제 성장이 아무리 대단했다 하더라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 비율은 9.5% 정도 됩니다. 10% 조금 밑돌죠. 그런데 국방비 성장률이 17%였다. 예, 네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숫자 3025명. 3025명이라는 숫자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죽은 시민이 3025명이 되었다. 뭐 시민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군인도 있고 그랬죠. 요 다섯 가지를 알면은 21세기 세계 정치를 알 수 있다. 저거를 다시 제가 세 개로 줄여보겠습니다. 앞에 7,500억 달러, 3,800억 달러, 3.2%. 요 앞에 세 가지는 미국이 보통 막강한 강대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은 정말 특급 강대국이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 17% 최근 수년간 중국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요 네 번째 숫자는 지금 미국에 대한 도전자는 중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025명 9월 11일 날 죽은 미국 사람 숫자. 예, 미국은 중국의 도전과 더불어 테러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동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21세기 세계 정치는 패권국 미국이 중국의 도전 그리고 중동으로부터 오는 도전 이거를 여하히 해결하느냐 그 모습이 21세기의 국제정치 모습이고 21세기의 전쟁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미중 관계를 많이 얘기를 했죠. 바로 보코비츠가 말하는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이제 도전에 대해서 그 응전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중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주제인 중동 문제, 3025명 테러리즘 이것이 바로 중동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미국이 그 문제도 지금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다나 프리스트라는 그 여자 기자인데 이 사람도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데 그 여자 기자인데도 그 군사 문제 전공 기자입니다. 이 책은 2003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2002년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 측면에서 10배 강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인가요? 2등보다 10배 강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저는 지금 2020년에도 아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2등은 뭐 누가 보더라도 중국 같아요. 전체 종합국력으로. 군사력은 2등을 러시아로 치는데 2002년에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즉 2등보다 군사력에서는 10배 강하게 되었다. 이 책에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라크전 당시 미국 군사력은 걸프전 당시보다 6 내지 10배 강하다. 걸프전쟁이 1991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쿠웨이트를 이라크가 점령을 했는데 그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쫓아내는 그 작전이 걸프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라크 전쟁은 2003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딱 12년 만에 전쟁을 한 번 더 했는데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군이 1991년 걸프 전쟁을 했던 미군보다 6 내지 10배 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이에요. 바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 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책 보면은 그 그림이 재미있는데 미국군이 이제 총 들고 서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이 책의 내용을 아주 그 함축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은 전쟁을 너무나 잘한다. 미국 군인들은. 그래서 전쟁하러 가면은 한 달이면 다 군사적인 목적을 완성을 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군사적인 목적을 완성한 다음에 나오지 않고 거기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 정치는 잘 못한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에는 이겨놓고 승리를 했는데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책입니다. 아무튼 뭐 미국이 엄청나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뭐 패권국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죠. 누노 몬테이로라는 이 젊은 학자가 유일 패권국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1. 국제정치에서 손 띄는 겁니다. 2. 그냥 현상 유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3. 내가 원하는 세계를 차제에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제가 저 얘기하면서 아마 민주당이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거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가고 있다. 도전자가 둘이라고 보코비츠가 얘기했죠. 3025명이라는 바로 테러리즘, 중동, 그리고 17% 중국의 국방비 증가 비율, 중국이라는 도전, 중동의 도전을 지금 미국이 다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요 책도 제가 그 여러 번 소개를 했던 책인데 저 책은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대단히 신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간된 것이 2016년 8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몇 달 전이에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The Trump Phenomenon, 트럼프 현상 and the Future of U.S. Foreign Policy, 트럼프 현상과 미국 외교 정책의 미래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그 10가지 이 두 학자가 둘 다 법학을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퀸 밀스라는 사람하고 스티븐 로즈필드라는 이 학자가 미국이 해야 될 일을 10가지를 이제 써놨는데 그 중에서 그 지역이 들어간 것이 7개입니다. 나머지 3개는 그 내용이에요. 그냥 지역이 아니라 뭐 무역, 안보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그 7개를 보면은 1.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는 냉랭한 평화라도 유지할 것. 러시아랑은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숙적으로 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에 소련이 아니에요. 러시아와는 냉랭한 평화라도 유지할 것. 그리고 그 다음 거가 이란을 봉쇄할 것. 이란. 이란을 봉쇄할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하고 이스라엘 관계를 전부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이란 하나를 제압하는 겁니다. 이란이 제압되면은 바로 중국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란하고 중국은 동맹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중동 지역 국경선의 재구조화. 중동 지역의 국경이 다 다른데 이 국경이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트럭처링. 중동 지방의 국경이 리스트럭처 되는 것을 받아들일 것. 그 다음에 중국을 봉쇄할 것. 일본을 강화시킬 것, 인도를 강화시킬 것, 그리고 유럽연합이 진화되는 방향을 미국이 간섭하지 말고 그냥 놔둘 것. 심지어 혹시 그 유럽연합이 분열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미국은 그것을 가만 놔둘 것. 요 7가지 그 미국의 대지역 정책을 저 두 학자가 제시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여기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대로 하고 있다. 러시아하고 냉랭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그랬죠. 왜 당신은 러시아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 그랬더니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도록 놔두란 말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갈라놓기 위해서 미국은 러시아라는 중국보다 작은 적을 이제 다독거리는 겁니다. 바로 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4년째로 접어들었는데 거의 다 그대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강화시키는 것, 인도를 강화시키는 것,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쿼드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Contain Iranian Ambition, 이란의 야망을 봉쇄하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적대적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란을 봉쇄할 것. 그 중동이 미국한테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죠. 거기에 미국이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이란의 그 야망을 꺾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이란의 야망을 꺾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미국의 세계 전략은 크게 2개라고. 유럽에서 핵공국 나오는 거 금지. 아시아에서 핵공국 출연하는 거 금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그 거칠어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너무나 그 공격적으로 보이니까 그 말을 멋있게 바꾸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은 유럽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중동은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1970년대부터 석유 때문에 거의 아시아 중동급에 맞먹는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미국은 중동에는 그 석유를 어느 다른 나라가 개입해가지고 그 중동의 석유를 컨트롤할 경우에 미국은 전쟁이라도 한다. 이게 바로 카타 덕트린입니다. 바로 그때는 소련을 얘기했죠. 소련이 중동의 석유를 장악하는 것을 미국은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소련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그리고 테러 전쟁의 시대가 됐을 때 미국의 입장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테러 전쟁이라는 거가 무시무시한 거구나. 미국의 본토가 직접 공격을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루에 3,025명도 죽는 거구나. 이거 가만 놔둘 수 없지. 라고 해서 부시가 개입을 하는데 부시가 개입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논점이 많지만은 그 중동이 이제 이슬람이죠. 무슬림이죠. 중동을 통째로 한 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누구냐?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에요. 모슬렘 전체를 지가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 무슬림의 제국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걸 또 원하던 사람이 누구냐? 이란 대통령입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 세계를 전부 통일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이슬람은 15억 정도 되죠. 리비아의 가다피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전체의 맹주가 될 거야. 오사마 빈 라덴은 나라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또 지가 전 이슬람을 통일하는 이슬람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은 거죠. ISIS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야망을 가진 나라와 개인이 나오는 것을 차례차례 꺾는 것이 지난 10여 년 동안의 미국의 대중동 정책인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라크 아웃, 리비아 아웃, 빈라덴 아웃, ISIS 격파. 지금 이란 하나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국가들을 다 묶는데 재미있는 거는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이란을 두려워합니다. 이란을 두려워하는데 차라리 이스라엘하고 친구하는 것이 이란의 밑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또 그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동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맹은 친한 나라가 맺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나라가 존재할 때 그 무서운 나라가 공통일 때 공통의 적이 있을 때 맺는 것인데 바로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라는 나라와 바레인이라는 나라는 이란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동맹까지 간 것은 아니고 그냥 외교 관계를 오픈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앞으로 동맹까지도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통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 리비아, 빈라덴, ISIS를 다 제거한 것은 뭐 트럼프도 작업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했고 이제 부시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뭐 사실상 해결이 됐고 이란이 마지막 남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9월 15일 날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렸던 아브라함 어코드 조인식이 상징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 쿠슈너라는 뭐 백악관의 보좌관인데 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의 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위예요, 사위. 쿠슈너고 저 친구는 아예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 딸인 이방카가 유대교로 이제 자기 종교까지 바꿀 정도로 아주 그 열렬한 그 유대교노라고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그 중동 정책을 상당히 그 앞장서서 관할하는데 지금 그 중요한 협상을 끌어낸 사람이 그 쿠슈너라는 대통령의 사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국교가 맺어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일단은 그 대사가 교환됩니다. 대사가 교환되고 그리고 직항로,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지금 안 다니는데 이스라엘하고 UAE하고 비행기가 다니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바레인에도 비행기가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에너지, 관광,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UAE가 이스라엘을 인정한 세 번째 아랍 국가입니다. 앞에 두 나라가 이집트하고 요르단이에요. 이집트는 1979년,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이집트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대패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라고 엄청난 큰 그 반도인데 그 반도 전체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점령 지역을 다 이집트한테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는 1979년, 요르단하고는 1994년. 그런데 요번에 갑자기 두 나라가 더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이제 아마도 세 번째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가 되겠죠. 카타르가 다섯 번째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네타냐후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을 전부 이스라엘의 땅으로 병합하려고 지금 시도를 했는데 그것은 잠깐 보류하는 거로 일시적으로나마 보류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분노하는 나라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은 막 배반당했다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제일 원수인데 너희들이 같은 모슬렘이라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편을 들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현실 국제 정치의 뭐 처절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스라엘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 외교가 중요하냐 말이야. 이스라엘 땅을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 방금 말했듯이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다. 그 쿠슈너가 이제 대단히 큰 역할을 했고,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 뉴욕 타임즈는 뭐 역시 그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트럼프는 막 여러모로 헤매고 있었는데 선거하는데도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AE 그리고 바레인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히 아랍 국가들의 경우는 이란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란은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같은 그 무슬림을 믿지만은 아랍에서는 이란을 빼고서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란이 그 중동 지역에 그 지역 패권국을 노리고 있는데 그것이 조그만 나라들한테는 그 위협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를 말이죠. 재미있는 해석이 나와서 내가 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델 베카로라는 그 미국의 그 신문 기자예요. 학자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사람입니다. 9월 13일자 이포크 타임스의 그 자기 개인 견해로 이제 오피니언으로 낸 기사인데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iddle East is voting for peace and Trump. 중동 국가들이 평화와 트럼프를 향해 표를 던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이제 미국이 그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화협정 같은 거 잘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좀 약해 보인다는 그런 그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 냉전 시대 때 보면은 대통령 선거 있는 해에 대통령이 소련을 아주 막 험악하게 다룹니다. 평화협정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델 베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중동 평화는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금년 중동 국가들이 미국이 개입한, 미국이 주선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중동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이죠. 바이든하고 오바마가 지난 8년 동안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되기 전에. 이란 딜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그것이 이란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중동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이란하고 맺은 협정을 트럼프는 다 뭉개버려서 오히려 중동에 있던 약한 나라들이 트럼프를 더 좋아하고, 근데 앞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혹시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란하고 미국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은 자기네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트럼프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좋다라고 해서 저렇게 그 이스라엘하고 급히 외교 관계를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중동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지도력을 의심한다라고 이제 막 욕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의 그 트럼프를 우습게 보는 공화당 사람들도 많죠. 예, 우리가 뭐 지난번 국무장관 틸러슨이라든가 또는 뭐 지난번 국방장관 매티스 장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아주 좀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를 비난하는 공화당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야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지도력을 다 잃어버렸어. 형편없어 라고 비하하고 있었는데 바로 트럼프는 이 정말 놀라운 외교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그들의 비난을 무색하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죠. 트럼프는 동맹국을 무시하고 그리고 독재자들한테 굽신거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독재자들한테 굽신거렸다는 것은 정말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말은 트럼프가 좀 막해요. 나 김정은 좋아해요. 사랑에 빠졌죠. 나 시진핑 좋아해요. 지금 시진핑 좋아한다가 트럼프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시진핑 좋아한다고 얘기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배하는 나라를 저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현실을 보자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비판자들은 트럼프의 외교정책 업적들을 다 무시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중동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해도 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수교, 바레인 수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코소보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설치하도록 약속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텔아비브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세르비아, 코소보도 따라가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ISIS를 괴멸시킨 것은 이건 뭐 누가 뭐래도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란을 성공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중동 지도를 보겠습니다. 바레인하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요 두 나라가 바로 그 아주 중요한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 페르시아만 뭐 호르무즈 해협 고기를 장악하고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금은 일단 중동에서 아주 부자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수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가 땅 넓이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조금 좁아요. 83,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0만 제곱킬로로 치죠. 인구는 뭐 1,000만 명 채 안 됩니다. 992만 명. 그런데 경제력이 3,826억 달러, 이거 GDP가 있는데 개인 소득은 68,600달러로 뭐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가 넘는 뭐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2016년에는 7만 불도 넘었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이제 줄어들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제 다른 그 경제력이 조금씩 내려가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제 국가 전략을 바꾸는데 그것이 미국 편, 이스라엘 편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여러분 거기서 그 제일 유명한 도시가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두바이라는 도시 이름 많이 들었죠. 두바이. 두바이 그러면 정말 그 사막에 세우는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림 보겠습니다. 그 바다 옆이지만은 사막인데 거기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죠. 엄청난 그런 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스키장도 만든다고 그러죠. 이 더운 나라에다가. 그리고 지금 여객기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거가 그 A380이라는 그 프랑스하고 뭐 영국 이렇게 독일 합작해서 만든 그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객기 중에서는 제가 제일 크죠. A380이 제일 큰데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서 뉴욕이라든가 또 LA 갈 때는 저 비행기가 다 뜹니다. 정말 이 다른 비행기보다 훨씬 조용하고 큰 안락한 그런 비행기인데 저것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항공사가 에미레이트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그 에미레이트가 국부를 자랑하는 아주 대단한 나라죠. 그 나라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하였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델 베카로 씨가 쓴 이 기사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이전 25년 동안 중동 평화협정은 한 건도 없었다. 오바마는 ISIS의 부상을 방치했고 이란에 대한 면죄부까지 주고 말았다. 외교가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협정 체결 이전 중동에서는 어떤 평화협정 체결도 불가능하다는 통설, 정설이 있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평화협정은 불가능하다고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트럼프는 오만 이스라엘 협상을 포함 더 많은 중동 평화 협상을 체결할 가능성을 높였다. 지금 두 나라가 됐지만은 더 많은 나라들이 이제 평화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트럼프의 성공은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트럼프는 이란과의 유화 정책은 아무것도 이루고 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란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정직한 정권이 아니다. 이란은 중동을 지배하기 원하며 세계에 대한 테러를 부추기는 나라다. 이 같은 명확한 사실을 이해한 트럼프는 이란을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바마의 이란 딜을 통해 이란은 중동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오히려 도모하였다. 오바마 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돈까지 갖다 주고 그래서 돈이 없었던 이란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었다. 오바마는 이란에 대한 제재도 풀었고 돈이 많아진 이란은 자기가 하는 그런 일을 막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세계를 향해 자기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스라엘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이란, 이거는 믿을 나라가 못 돼. 두 번째, 나는 무슨 이유든 이스라엘 편이야. 예루살렘으로 수도 옮긴 거 대표적인 것이죠. 그때 외교를 안다는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것을 옮겼고, 그리고 어느 경우라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반면에 바이든은 지금 선거 기간 중인데 이란과 다시 협상할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했다. 오바마의 이란 딜하고 뭐 비슷한 재판이 되는 것이죠. 이란은 돈을 얻게 될 것이고 중동을 혼란하게 만들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을 작은 나라들이
느꼈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수교로 이어지고 지금 트럼프의 선거가 돼 대단히 중요한 이득을 줬습니다. 이란이 중동의 패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중동 국가는 없다. 바로 같은 이슬람을 믿지만 이란을 중동 나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잘 활용을 하는 것이죠. 특히 UAE와 바레인은 이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선거가 있기 전 협상을 체결한 것이다. 이 두 나라는 이제 다시 힘이 강해진 이란하고 어떤 일도 하기 원치 않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란이 더 커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평화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이 델 바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중동 지역에 대해서 미국의 개입을 확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군대 뺀다는 얘기만 매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의문의 여지 없이 트럼프는 외교적인 면에서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며 그 결과가 11월 선거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중동 국가들은 자기들은 바이든이 이란과 다시 딜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트럼프를 칭찬하는 이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그 공화당 계열의 캘리포니아 주의 공화당 이렇게 간부였던 것 같아요. 델 바카로가 이렇게 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이것은 그 트럼프의 외교 정책 성공이라고 이제 해설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동하고 중국이 같이 연결된 그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이 한 군데 따로 저쪽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요 그림을 보면 알죠. 지금 미국이 인도 퍼시픽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지금 중국을 봉쇄하는 것으로 지금 막 펼쳐나가는 동시에 중동도 미국이 그 장악을 하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다. 중동과 그 아시아 문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도 미국이 지금 저쪽 유럽 쪽 그리고 저 이스트 시베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동시베리아 해라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동시베리아 해라는 바다에 미국의 폭격기들이 뜨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 세계적인 하이퍼 파워가 지구 전체를 하나로 놓고 외교 전략, 군사 전략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동에서 결실을 보고 있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 정도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를 이제 북한 그리고 중국 대만 문제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